오빠, 빨리 서명해. 어차피 엄마는 의식이 없어. 보호자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병원 복도예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는 그곳에서 한 여자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어요. 35쯤 돼 보이는 여자, 이름은 차민지.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오빠, 그냥 빨리 사인해요. 어차피 어머님 의식도 없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녀가 말하는 어머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요. 민지가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남편 박준혁이에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쥐고 있어요. 준혁아, 이게 어머님을 위한 거야.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게.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와요.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놀람일까요? 아니면 실망일까요? 그리고 사흘 뒤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곳이죠. 민지와 준혁, 그리고 준혁의 형 박준석과 그의 아내 강수진이 앉아 있어요. 민지가 와인잔을 들어 올립니다. 이번 제주도 가족여행 정말 기대돼요. 우리 가족끼리만 가는 거 얼마만인데요? 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그러게. 우리 식구들끼리 오붓하게. 그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하셨는데.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흐릅니다. 민지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웃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여보,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요. 가족여행이라는 건 진짜 가족끼리 가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냥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우리 친정 식구들도 안 데려가잖아요. 수진이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민지야. 우리끼리 편하게 쉬어야지. 어르신 모시고 가면 신경 쓸 것만 많잖아. 준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틀 뒤 그들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제주도로요. 혼자 집에 남겨진 건 70평생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박정숙 여사뿐이었어요. 카메라가 빈 거실을 비춥니다. 소파에는 정숙이 접어놓은 빨래가 가지런히 쌓여 있어요. 식탁 위에는 아들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담긴 그릇들이 랩으로 씌워져 있고요. 냉장고 문에는 포스트잇 하나. 엄마 4일 후에 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마이너스 준혁.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이에요. 3층짜리 깨끗한 집이죠. 이 집은 정숙이 30년간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지은 거예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떡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정숙이네 떡이 최고야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아들들을 생각했죠. 준석이, 준혁이 대학만 보내면 돼. 그것만 되면.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큰아들 준석은 회계사가 됐어요. 작은아들 준혁은 IT 회사에 다니고요. 두 아들 모두 결혼도 했죠. 정숙은 행복했어요.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부모의 기쁨이니까요. 하지만 5년 전 며느리 민지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다정했어요. 민지는 정숙을 어머니라고 불렀고 명절 때마다 옆에서 도와줬죠. 하지만 1년쯤 지나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정숙이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을 때죠.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한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르쳐야죠. 그냥 주시면 벌은 나빠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명절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떡을 직접 만들어요? 배달시켜도 되잖아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정숙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숙의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며느리들은 따로 모여서 수다를 떨었어요. 정숙이 다가가면 대화가 뚝 끊겼죠. 손주들은 엄마가 할머니 말 안 들어도 된대라고 말했어요.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저 눈치만 보면서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정숙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건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셔서. 민지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녀는 들었거든요. 의식이 없을 때 병실 밖에서 나누던 대화를요. 그냥 빨리 사인해요. 어차피 어머님 의식도 없으시잖아요. 이게 어머님을 위한 거야.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게. 정숙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퇴원 후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들은 직장에 가고 며느리들은 모임에 가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죠. 빈집에서 정숙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그때 민지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담입니까? 예,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틀 뒤 가족들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정숙을 남겨두고요. 제주도는 화창했어요. 파란 하늘, 에메랄드빛 바다. 민지가 남편 준혁의 팔을 끼고 걸으며 말해요. 여보, 우리만의 시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시어머니 없으니까 진짜 자유롭다. 준혁이 씁쓸하게 웃어요. 그래도 어머니 혼자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려. 민지가 준혁의 뺨을 톡 치며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에이, 어른인데 뭐. 며칠 정도야 혼자서도 잘 지내시지. 우리도 좀 쉬자고. 같은 시각, 서울.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 김미연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합니다. 박정숙 여사님, 확실히 결정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정숙이 고개를 끄덕여요. 네, 확실합니다. 하지만 자식분들이 나중에 많이 상심하실 텐데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정숙이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도 미련도 없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30년간 떡을 팔아서 모은 돈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며 만든 돈이죠. 그녀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대학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어요. 이 집도 사줬고요. 하지만 제가 쓰러졌을 때 그 아이들은 제 생명 연장 장치를 끄려고 했어요. 김미연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쉽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 재산이시니까 어떻게 처분하시든 자유세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정숙이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또박또박 떨림 없이.
제주도 둘째 날 밤. 고급 리조트 객실이에요. 민지와 수진이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해요. 언니, 우리 진짜 잘 산다. 그치? 이렇게 좋은 데서 쉬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게. 우리 시어머니 없었으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을까? 민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근데 언니 나 말 있어. 어머님 명의로 된 집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잖아. 그거 팔면 얼마나 될까? 글쎄, 지금 시세로 최소 15억은 되지 않을까? 와, 그럼 우리 각자 7억 5천씩? 완전 대박이네. 두 며느리가 키득키득 웃어요. 하지만 그녀들은 몰랐죠.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는 정숙이 집안의 모든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큰 박스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죠. 첫 번째 박스에는 사진들이 들어갔어요. 아들들의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손주들 사진. 정숙은 각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준석이가 5살 때였지. 처음 자전거 탔을 때. 준혁이는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었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다가 박스에 넣었어요. 두 번째 박스에는 아들들에게 받은 선물들이 들어갔어요. 별로 많지 않았죠. 스카프 2개, 안마기 하나, 그리고 오래된 지갑. 세 번째 박스에는 그녀의 옷가지들이 들어갔어요.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헌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30년 된 가계부였죠. 페이지를 넘기니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이 나왔어요. 1995년 3월 15일 떡 판매 12만 원. 준석이 학원비 8만 원. 준혁이 운동화 3만 원. 1998년 7월 20일 떡 판매 9만 원. 병원비 5만 원. 2003년 11월 3일 떡 판매 20만 원. 준석이 대학 등록금 150만 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요. 노트 위에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노트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박스를 닫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또 다른 곳에 갔어요. 은행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모든 계좌를 해지하시겠습니까? 총 8억 2천만 원인데요. 은행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요. 정숙이 메모지를 건넵니다. 거기에는 여러 단체들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각각 5천만 원씩 송금해 주세요. 네. 그럼 4억 원이. 네, 나머지는 제가 가져갈 겁니다. 은행원이 당황하며 말해요. 어머님, 혹시 자제분들은 아시는지. 이렇게 큰 돈을. 정숙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제 돈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벌어서 모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은행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정숙은 부동산에 갔어요. 이 집을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깜짝 놀라요. 네, 이 집이요? 이 집은 엄청 좋은 집인데 왜 파시려고요? 필요 없어졌어요. 하지만 시세가 15억 정도 되는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정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저 혼자예요. 중개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객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럼 금매로 내놓을까요? 빨리 팔리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제주도 셋째 날. 준혁의 휴대폰이 울려요. 동네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박준혁 씨 맞으시죠?
혹시 대림동 그 단독주택 매물로 나온 거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박정숙 여사님 집 말이에요. 어제 금매로 나왔던데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준혁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요. 제가 그 동네 부동산인데 오늘 오전에 계약 들어갔어요. 14억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형 준석에게 전화를 걸어요. 형, 큰일 났어. 우리 집이 팔렸대. 객실에 모인 네 사람. 준석이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아요. 민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미쳤어?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수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설마 우리 몰래 다른 것도 처리하신 건 아니겠죠? 준석이 은행 앱을 열어요. 그리고 비명을 지릅니다. 계좌가 텅 비어 있어. 네 사람은 급하게 짐을 쌌어요. 그리고 다음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죠. 서울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어요. 네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죠.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어두웠어요. 불을 켜자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정숙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거실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이 없었어요. 소파 위에 늘 놓여있던 정숙의 무릎 담요도 없었죠. 현관 신발장에 있던 정숙의 신발들도 사라졌어요. 민지가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텅 비어 있었어요. 늘 가득 차 있던 반찬들, 정숙이 손수 만든 김치 모두 사라졌어요. 어머님? 준혁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가요. 어머니 방문을 열었죠. 방도 비어 있었어요. 옷장은 텅 비었고 화장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 위에 종이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인 것 같구나. 집은 팔았어. 14억에 팔렸지. 은행 계좌도 모두 정리했고 너희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해주자면 총 22억 정도 됐어. 집값이랑 예금 다 합쳐서 그중 4억은 기부했단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내가 평생 가고 싶었던 곳들이야. 나머지 18억은 미안하지만 너희 몫은 없어. 왜냐고? 며느리 민지가 했던 말 기억하니?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맞아.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가족이 아닌 사람의 재산은 가족에게 줄 필요가 없더라. 너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30년을 혼자 살았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을 빚었지.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일했고. 왜 그랬을까? 너희 때문이었어.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지.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모두 내가 벌어서 줬어. 기쁘게 줬고 후회도 없었어. 하지만 내가 쓰러졌을 때 너희는 나를 포기하려고 했지. 어차피 의식도 없으시잖아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게. 그 말들이 내 귀에 다 들렸단다. 의식이 있었거든. 눈만 못 뜬 거야. 그날 나는 깨달았어. 아, 나는 이 사람들에게 엄마가 아니라 짐이었구나. 그래서 결정했어.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기로. 18억을 가지고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할 거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고 너희에게 미안한 건 없어.
나는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했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자식으로서 해야 할 걸 하지 않았지.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남이야. 앞으로 나를 찾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나는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란다. 건강하게 살아라. 마이너스 엄마가 아닌 박정숙. 편지를 읽는 동안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준혁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민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요? 18억을? 우리 돈인데. 준석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러요. 끝났어. 다 끝났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그냥 여행 한 번 간 건데.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텅 빈 집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변호사 김미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박정숙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김미연 변호사입니다. 민지가 달려들듯이 말해요. 변호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김미연이 손을 들어 말을 끊어요. 박정숙 여사님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도 받으셨고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있습니다. 그녀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아요. 여기 있는 건 재산 처분 내역서입니다.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됐어요. 집 매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기부 증서, 모두 박정숙 여사님의 자필 서명이 있습니다.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김미연이 고개를 끄덕여요. 유언장이 작성돼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인데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는 사망 후에 가능한 거예요. 박정숙 여사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본인 재산을 어떻게 쓰든 본인의 자유입니다. 민지가 소리를 질러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 김미연이 민지를 똑바로 쳐다봐요. 잘 모셨다고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요. 제가 박정숙 여사님께 받은 녹음 파일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스피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와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 여행이라는 건 진짜 가족끼리 가는 거죠. 민지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녹음이 계속돼요. 병원 복도에서 나눴던 대화도 나와요. 그냥 빨리 사인해요. 어차피 어머님 의식도 없으시잖아요. 준혁이 주저앉아요. 우리가 정말. 김미연이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해요. 박정숙 여사님은 여러분이 이 집에서 한 달 안에 나가주길 바랍니다. 새 집주인이 이사 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여사님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겁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라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준혁이 애원하듯 말해요. 하지만 김미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사님의 사생활이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해요. 여사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진심은 타이밍이라고요. 김미연이 나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18억이. 수진도 멍하니 앉아서 허공만 바라봤죠. 준석과 준혁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형,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늦었어, 준혁아.
이미 너무 늦었어. 그날 밤 네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혁은 회사를 쉬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어머니 생각뿐이었죠. 그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완벽하게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휴대폰 번호도 바꿨고 주민등록 열람도 제한했죠. 민지는 달라졌어요. 예전에 밝고 씩씩한 모습은 사라지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죠.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민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뭘 잘못했냐고? 전부 다 잘못했지. 나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죠. 준혁아, 엄마야. 이 문자 읽으면 이 번호는 바로 없앨 거니까 답장하지 마. 엄마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단다. 500평짜리 땅도 샀어. 거기에 작은 떡집을 차릴 거야.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늘 바다를 보면서 떡을 만들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든 떡이었지. 너무 행복하더라. 준혁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준석이도 미워하지 않고 너희는 그저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들일 뿐이야. 40이 넘어서도 아직 누가 자기를 돌봐주길 바라는 아이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희의 엄마의 길을 그만두기로 했어.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지. 너희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길 바란다. 누군가 돌봐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돌보는 어른. 누군가 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어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어른이 되길. 너무 늦기 전에 건강해라. 그리고 행복해라. 엄마는 이제 행복할 거야. 마이너스 엄마.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휴대폰을 꽉 쥐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답장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했듯이 그 번호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석 달 뒤, 준혁과 민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전세금도 빠듯한 곳이었죠. 민지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장을 봐요. 예전엔 늘 정숙이 해주던 일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장보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해주셨던 거구나. 민지는 그제야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준혁은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꿔요. 꿈속에서 어머니는 늘 웃고 계세요. 하지만 준혁이 다가가면 어머니는 점점 멀어지죠. 엄마, 엄마. 준혁이 소리치며 깨어나요. 옆에서 민지가 그의 등을 토닥여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마 영원히 괜찮아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게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사랑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그리고 후회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주도의 작은 떡집. 정숙이네 떡집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려요. 안에서는 70살 여자가 떡을 빚고 있어요. 박정숙이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지만 표정은 평화로워요. 손님 한 명이 들어와요. 사장님, 이 쑥떡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해요. 30년 동안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드세요?
정숙이 고개를 저어요. 아니요. 이제는 나를 위해 만들어요. 그리고 이 떡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손님이 떡값을 내고 나가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봐요. 파란 바다가 보여요. 그녀는 생각해요. 잘했어, 정숙아. 너는 잘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어요. 모든 사랑에는 선택이 있고, 노력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박정숙 여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녀가 쓰러졌을 때 생명 연장 장치를 끄려고 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지는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게 가족이에요. 준혁과 민지는 이제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박정숙 여사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요. 누가 옳고 그른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너무 늦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고맙다는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뭐 하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저 엄마 사랑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해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라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